안녕하세요. 여기 우리들의 신학 여우신 세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네,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 각자의 소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번들번들 번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학생 나부랭이 신나입니다. 저는 이 두 분의 지인 방청객 콩님입니다. 정신적 지지자이자 네. 물주이자 네. 계속 팟캐스트에 돈을 쏴주시는 네. 후원금을 네. 쐈습니다. 후원금. 오늘도 막 맛있는 케이크 사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건 저의 로망. 팟캐스터들한테 커피 사가서 방문해보기 로망이었어요. 좋은 로망이십니다. 네. 신나님, 저번 주 우리 방송이 나갔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어땠냐면요. 일단 엄청난 이불킥이 있었고요. 밤마다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너무 창피하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일단 2회 방송은 좀 산만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너무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 보니 듣는 분들은 정말 너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콩님 어떠셨어요? 처음에 너무 대뜸 막 이야기가 나오니까 따라가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그 방청객님이 질문을 해주시고 템포가 좀 늦어지니까 조금 듣기가 편안해졌고 앞에는 좀 어려웠어요. 네.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도 또 막 이제 책 읽다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번들님한테 내가 방송 시작하자마자 자 이제 바로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메스 맞아요. 바로 수술 들어간다 막 이랬는데 네.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방송이 될 수 있게 콩님이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콩님만 믿고 나갑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끈 사람이 아니라 방청객. 그래서 이제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는 개요를 잡아보자 이렇게 이제 결심하고 준비를 했는데 또 삼촌볼 빠질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길을 잘 찾아가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이번 방송 제목은 양혜원 박사의 페미니즘 수업은 무엇이었나인데, 그러니까 양 박사님의 페미니즘 수업은 무엇을 가르치는 수업인가요? 교회 언니 페미니즘 수업을 읽었거든요. 제가 정말 점점 집요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 그 책 타이핑하면서 읽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좀 분류를 해보니까 양 박사님이 이 글, 그러니까 이제 그 책과 그 다음에 요번에 나온 기획 연재에서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양 박사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과업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중에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뽑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제 앞에 2가지를, 다음 주에는 뒤에 2가지를 다루어 보려고 해요. 첫째, 가부장제 옹호하기, 둘째, 보수 기독교 두둔하기, 셋째, 페미니즘을 종교로 만들기, 4번째, 페미니즘 비방하기입니다. 이번에도 본문 중심으로 갈 거니까 번들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가부장제 옹호하기.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여성과 육아라는 고리의 부정적 측면을 많이 부각하고 있다. 결혼, 임신, 출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늘고 있다. 아마도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여성을 그런 역할에만 국한해서 바라본 것에 대한 반작용이겠지만 이렇게 결혼, 임신, 출산 자체를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반드시 여성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요. 결혼, 임신, 출산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게 페미니스트적 관점 때문인가요? 이거는 페미니스트적 관점이기보다는 그냥 사회 구조적으로 예전하고 너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를 찾아가고 싶고 어쨌든 지금은 다 노동을 하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지. 페미니스트를 우리가 공부했고 내가 뭐 주체적인 독립적인 여성이기 때문에 나는 출산을 거부해 이런 느낌으로써 여기를 이런 뭐 결혼, 임신, 출산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콩님이 지적한 것처럼 여성이 페미니즘적 관점으로 자각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남성과 여성 둘 다에게 지금 처한 사회 경제적 구조적 문제인 거고 이걸 만약에 이제 여성의 어떤 문제로 몰아가 버리면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결국 여성의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되게 잘못된 시각인 것 같아요.
일단 페미니즘 자체는 사회의 재생산을 가능케 하는 결혼, 출산, 육아만이 여성들의 가치와 역할이다라고 규정해온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여성의 자기 발현은 아내와 엄마에게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생애 주기라는 것이 유독 여성에게만 맞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생애 주기를 따라서 자기 가업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암묵적으로든 또는 공개적으로든 질타를 받습니다. 한참 유행하던 골드미스라는 말 뒤에는 이기적이라는 시선과 평가가 따라 붙죠.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여성이 노동력 재생산의 역할에 고정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결혼, 임신, 출산 자체를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반드시 여성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것과 꼭 마찬가지로 결혼과 임신, 출산이 여성을 꼭 행복하게 만들지도 않죠. 그리고 그것의 부재가 여성의 불행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전통적 가정이 여성의 새로운 욕망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여성이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긍정적 가치를 부여했다. 그런데 그 일을 제대로 평가할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그 일 때문에 그동안 여성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면만 강조하면 여성의 선택지는 오히려 좁아진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이라는 건 대체 뭔지, 그러니까 이 지금 본문이 앞에서의 본문과 연결되는 본문이거든요. 네. 맥락에서 추론해 보건데 이 한 가지 중요한 일에 대해서 가부장제가 긍정적 가치를 부여한 그 영역은 임신과 출산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뭐 새로운 욕망 막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욕망이라는 게 사회적 상황 안에서 개인이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가치 판단을 하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새로운 욕망이 있고 뭐 옛날에는 어떤 욕망이 있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잖아요. 욕망이라는 거 자체가. 그런데 왜 욕망에 대해서 본인이 가치 판단을 내리시나? 막 이런 느낌? 그리고 맞아요. 사회적으로 욕망이 바뀔 때 남성들은 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뭔가 격려되고 지지되는 반면에 있어서 지금 양혜원 박사님의 글 안에서조차 여성들의 새로운 욕망이라는 건 추구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주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박사님께서 만약에 그것마저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그것마저도 계속해서 이제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고 여성이 부당하게 대우받은 면만 강조를 하면 여성의 선택지는 오히려 좁아진대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뭔가 겁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가부장제 사회에서 그거라도 긍정적 가치를 부여해 줬는데 그거라도 붙잡지 않으면 여성의 입지는 더 좁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일종의 협박처럼 들렸고요. 이 글을 읽으면서 사사기 끝에 부분이 떠올랐어요. 그 이야기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의 첩이라고 말해지는 여자의 네.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 첩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두 번째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죽기까지 남자들에게 집단 강간당할 때 잠자고 있던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맞아.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뜬금없이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녀의 시체를 조각을 내요.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면서 이제 이스라엘 내전이 촉발이 되죠. 그 내전에서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군인들에 의해서 불살라지고 거기 살던 시민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인 내외가 묵었던 그 성읍이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고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고발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사사기 21장 16절에서 이제 갑자기 다 베냐민 지파의 이 성읍을 다 막 쑥밭으로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회중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야 여자들 다 죽었다. 그럼 베냐민 지파 어쩌냐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한테 아내를 짝지어 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나머지 11지파가 모여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베냐민 지파한테 딸 줄 수 없다라는 맹세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해결법으로 실로라는 곳에서 열리는 축제가 있어요. 거기에 춤추러 나오는 실로의 처녀들을 납치하라고 말을 해요. 아우, 엽기적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집단 납치와 일종의 집단 강간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사기 후반부로 갈수록 여성은 사람이라는 범주에서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사사기라는 책을 보면은 처음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있다가 나중에 점점 여성들의 이름이 없어져요.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여성은 자궁으로 전락합니다. 만약 여성의 가치가 임신과 출산에만 있다면 그것 역시 아무리 말을 고상하게 한다 하더라도 여성은 자궁에 불과한 존재 아닌가요? 이런 주장을 지금 페미니즘 수업에서 저희가 읽고 있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분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미미한 존재가 아니었어. 우리는 이런 중요한 일을 했었어. 임신과 출산도 어떤 역할을 했었어.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동의하는 면도 있지만 저는 이제 딱 듣고서 어떤 얘기가 생각났냐면 이건 조금 너무 먼 얘기인 건 일제시대 때 우리 발전했어. 우리 잘 살게 됐어. 일제시대 때 우리가 뭐 해주게 했잖아. 뭐 이렇게 근대 교육을 받게 해줬잖아. 우리는 그때도 발전했어. 물론 그것도 맞지만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발전했다. 그렇지만 어쨌든 억압받았던 거는 사실이고 진실이고 착취받았던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에 대해서 미화시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또 다시 이제 긍정적인 발전 부분도 있지만 이분이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뒷부분을 보면 미화시키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 머무르자 이런 느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아내가 자신은 목사의 아내로 사는 데 만족했는데 미국에서 한참 페미니즘 운동이 일던 1960에서 70년대에 자신이 위축되더라는 말을 했다. 마치 자신도 나아가서 일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양혜원 박사님이 위에서 이제 여성들의 출산과 임신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부장제 아내로 머무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그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시가 목사의 아내로 사는데 만족했다는 유진 피터슨의 아내분인 게 전 유감이고요. 사회적인 성공을 전혀 거두지 않은 여성을 진정한 여성이 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공한 남성들 뒤에는 유진 피터슨의 아내와 같은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여자의 성공은 성공한 남편인 것 같은 환상이 존재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많은 여학생들이 아직도 시집을 잘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한대요. 니네들이 공부하는 거에 따라서 남편의 얼굴이 달라진다. 그거 저는 한 30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있나? 네. 졸업앨범 사진 그래서 엄청 잘 나와야 된다. 요거까지 가죠. 네.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여기 양 박사님의 눈에도 유진 피터슨의 아내분은 그저 세계적으로 성공한 유진 피터슨의 아내일 뿐이에요. 그녀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페미니즘 수업에서는 이분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또 많은 면에서 유진 피터슨의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에 가깝습니다. 오직 남편의 그늘 아래서 그의 성공을 위해 조력하고 그가 사회적 성취를 이룰 동안 가정에 집중했던 여성이 이혼을 하게 되면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일구고 이뤄온 정체성과도 이혼하게 되는 셈입니다. 박완서는 소설 서 있는 여자에서 가부장제적 가정의 안주인 역할에 충실했던 중년의 여주인공이 교수였던 남편과 이혼하면서 함께 겪게 되는 정체성 상실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력과 사회적 성취의 열매를 틀어주고 있는 상대와의 이혼은 대부분의 경우 정체성 상실만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경제적 안정성을 포함한 삶의 전방위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죠. 레베카 솔릿이 그녀의 강연에서 말한 것처럼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가정도 가진 남자에게 우리는 보통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냐고 묻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어떤가요? 피터슨의 부인이 잘못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녀를 가부장제를 옹호하는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양 박사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주 부적절하다는 말이죠. 개인의 일례로 이렇게 그런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부담감을 느끼는 개인이 있다. 충분히 동의하는데 양 박사님의 스토리를 알면 이분의 권위는
일정 부분 유지 피터슨 번역가로서의 권위가 있잖아. 근데 그 개인적인 어떤 인연이나 본인이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데서 오는 부적절함? 이런 게 저는 이제 그냥 그 예를 들었다라는 것보다는 그 유진 피터슨과 그 사람의 어떤 관계 안에서 그 예를 든 것 자체가 또다시 그 권위를 차용한다라는 그런 느낌? 그게 좀 더 나쁜 것 같아요. 여성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일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여성에게 있던 힘, 권력도 동시에 잃게 된다. 그 힘, 권력의 기반을 사회적 성취든 돈이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특이하게도 사회는 남성에게는 그런 자원을 쉽게 힘, 권력과 연결해 주어도 여성에게는 그렇게 쉽게 연결해 주지 않는다. 콩님, 이 본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 환경이 바뀌어서 전통적인 일을 하지 않게 되면 누구나 힘과 권력을 잃죠. 그런데 왜 여자한테만 힘과 권력을 잃는 거를 생물학적인 이 역할에서 그거를 찾는가? 그러니까 이분은 여자의 역할을 아주 오랜 기간, 물론 그게 현실이기도 하지만 아주 오랜 기간 생물학적인 역할만 했다라고 다시 얘기하는 거죠. 본인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긍정적인 역할을 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너네는 생물학적 존재야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닌가? 저는 여기서 어떻게 특이하게도라는 말을 쓸 수 있는지 뭐가 특이한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특이하다는 거는 일반적이지 않고 독특하다는 건데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게 힘과 권력의 기반을 허용하지 않고 남성에게 배타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특이하다는 인식 자체가 특이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구조적으로 여성에게 자행되는 것이 가부장제고 여성에게 경제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종속적 지위만을 허용하기 위해서 가부장제는 조직적으로 여성을 힘과 권력에서 배제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서 예외가 되는 여성들이 있죠. 되게 잘 나가는 여성들, 뭐 휴렛 패커드 이제 여성으로서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시고 남편이 이제 집에서 육아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그 이야기 같은 그런 예외들이 있습니다. 그 예외들은 그들이 예외로 머물러 있는 한에서는 남자들에 의해서 칭송됩니다. 아, 되게 큰 성취를 이뤘다. 정말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아요. 근데 이 예외가 규범이 될 위험이 있을 때는 남자들은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포괄적 언어 선구집에 대해서 사회가 공공기물 파괴라는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거나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임신 중단권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일으키는 것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임신 중단권은 여성들의 실제적인 임신 중단 의사나 경험과는 별개로 여성의 몸을 국가와 사회가 통제해온 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저항하는 겁니다. 여성은 더 이상 국익과 사회를 위한 자궁으로 통제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성은 인간으로 당당한 존엄과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투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신 중단권이라는 말과 이제 낙태라는 말 사이에서 지금 이제 언어적인 그 투쟁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적 투쟁이 있는데 이제 양 박사님 낙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낙태의 경험이 있건 없건 낙태를 내가 하고자 하건 안 하고자 하건 그건 중요한 문제가 저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의 핵심적인 이슈는 여성의 몸에 대해서 왜 사회가 통제하고자 하는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임신의 가능성이 없는 여성들조차도 이 권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해서 사회가 그러니까 규범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라는 권리에 대해서는 저는 모든 여성이 동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양 박사님은 여기서 남자는 돈 권력에 대한 접근이 쉽지만 여자는 그도 어려우니 해오던 전통적 역할에서 누렸던 안녕이라도 누리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만족해라. 아까 콩님이 말씀하셨던 생물학적 역할, 그 역할에 만족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지금 뭐 저출산이어서 문제라고는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면 사실 노동력이 잉여 노동력이 되기가 쉽잖아. 다 기계화되고 너희들이 임신 이제 필요 없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는데 왜냐하면 노동력이 필요 없으니까. 근데 페미니즘 안에서는 아직도 막 이런 걸로
이렇게 싸우고 있다라는 게 되게 느리게 생각이 더 느리게 발전한다 기술보다 그런 생각?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잉여 노동자들은 줄어드는 게 맞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선 소비자가 필요하니까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또 그러니까는- 계속 출산하라는 건가? 그러니까 뭐 그런 자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어쨌든 인구가 많아야 물건이 팔리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콩님의 말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노동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진짜 잉여 노동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노동자의 삶은 점점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가지게 되는 되게 정말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나 대우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노동자들에게는 나은 세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콩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드네요. 읽겠습니다. 돈이 최고인 세상인 만큼 돈 많은 여자가 남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어느 날 남자의 자식을 데리고 나타나는 여자도 그에 못지않은 영향력을 남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저 사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의견을 묻고 싶어서 뽑았어요. 진짜 이게 왜 어느 갑자기 날 남자의 자식을 데리고 나타나는 여자가 영향력을 남자에게 행사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건 완전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자를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죠. 남자를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듯이 뭐 어쨌든 뭐 내연 관계나 아니면 혼의 관계에 자식을 데리고 나타난 이런 여성이 당황스럽게 만들고 뭐 드라마에서 약간의 협박 빼고 그렇게 큰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이분이 얘기하고 싶은 것처럼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 남자한테 영향을 행사하는 것처럼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신의 핏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애착을 가지고 있고 다 당황할 거고 그러면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거라고 생각하는 데서 이런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물론 대부분은 그렇지만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낮은 계급일수록 이런 경우는 아무런 힘도 네, 맞아요. 예,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고요. 이게 대체 그러니까 아직 가족 공동체에 대한 신화를 가지고 있는 맞아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데리고 나타났을 때 모른 척 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또 경제적으로 해결하고 그 사람과 연을 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뭐 주장하고 싶으신 만큼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성의 성욕과는 다른 여성의 성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다나베 세이코라는 일본 작가인데 그 설명을 근거로 여성에게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하는 것이 사회적 성취와는 다른 힘과 권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세요. 양 박사님의 그 주장은 이제 일관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출산과 육아가 여성의 힘과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쁘게 곡해해서 보면 이런 거는 다 이렇게 뭐랄까 궁궐 암투 환타지 이런 걸 암투 환타지 세자를 낳아야 합니다. 전문 용어 나왔다 지금. 이런 거를 조금 연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뭐 조선시대 뭐 곡간 얘기를 하시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다 핏줄과 혈연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강하게 이분을 사로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나중에 꼭 다루고 싶은 게 이제 이분이 그 여성의 권력이 유교 안에서 존재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내명부와 그 시어머니 그 가부장제 안에서 여성들, 그러니까 이제 우두머리였던 여성들이 가졌던 권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좀 오늘 얘기 나누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은 되게 가족에 집중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 관계, 가족 공동체, 그러니까 혈연으로 이루어진 이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엄청 이제 본인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가치가 있죠. 물론 가치가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가족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족은 소중하지만 내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나갈 때 관계를 맺는 나는 사회적인 존재가 더 포션이 크기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핏줄이라는 것에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이분과 나는 생각이 너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통계를 봐도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삶의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고, 그리고 여성들도 자기들에게 부여되었던 그 전통적 역할에서 벗어나서 다른 삶들을 모색하고 있는 21세기에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는 건지, 네. 교회 진영에서는 뭔가 가족에 대한 개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주장하시는 바가 있는 것 같고. 번듯해 보이는 교회의 기본 뭐라고 해야 돼요? 기본 그라운드? 기본 바탕이 되는 게 중산층 4인 가족이 교회의 기본 바탕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겠죠. 정리를 해보면은 양 박사님은 나름 촘촘한 방식으로 가부장제에서 여성에게 부여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라는 전통적 역할이 여성에게 힘과 권력이며, 그래서 여성들이 이 안에 머무는 것이 충분한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전통적 역할을 부정할 경우에 여성들은 결국 아무데도 설 자리가 없게 될 거라는 충고도 잊지 않으시면서 말이죠. 가부장제는 억압된 성, 즉 여성이 현상을 유지하고 스스로 그들의 역할이 제공하는 안녕을 선택할 때 그 기능을 제일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 박사님이 지금 여기저기서 끌어온 이야기들로 가끔은 장광설처럼 느껴지는 말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가부장제의 현상을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양 박사님이 가부장제의 옹호에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섰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 박사님이 다르게 생각하신다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볼까요? 네. 이제 두 번째 이제 양 박사님이 하시고 계신 일은 보수 기독교 두둔하기. 소제목은 보수 종교는 여성에게 위롭다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 기독교, 그러니까 이 보수 기독교가 뭐예요? 보수 기독교를 저는 보수 기독교 하면 생각이 나는 게,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 안수 반대하고, 광화문에 태극기 집회했던 분들, 그다음에 뭐 이제 합동 교단. 그러니까 이 보수라는 게 굉장히 그 단어를 근데 이 단어는 양 박사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보수 기독교라고? 정의 안 하고 그치. 쓰시는 게 너무 네. 많아서 그럼 정의를 계속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공부를 네, 네. 제가 막 해야 돼요. 네. 아, 정말 힘들다고요, 저. 기독교서도 이 단어 싫어하실 것 같은데. 보수 기독교가 뭔지에 대해서 되게 정의가 클 것 같긴 한데, 양 박사님 책을 중심으로 보면 요즘 욕을 잔뜩 먹고 있는 보수 기독교가 자기 종교의 테두리와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어느 정도 성경 자체를 고수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즘 잔뜩 욕을 먹고 있는 보수 기독교라는 건 어쨌든 욕을 먹고 있는 보수 기독교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기독교가 맞는 것 같고,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야, 성경의 정체성 권위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종교의 테두리와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그 보수 기독교 화이팅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분이 지금 마치 애국 보수가 우린 나라를 지키는 그걸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주장하는 느낌이 들어요. 다음 그래서 그 양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보수 기독교가 뭔지 좀 더 구체적인 단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의 다양한 종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주시죠. 이렇게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화합을 저해하는 세력이 배타적 보수 기독교라고 보는 사람이 많은데, 정적의 씨를 말리며 이어간 조선의 역사로 볼 때 타자에 대한 배타성은 기독교가 가져온 문제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마치 보수 기독교가 모든 것에 문제인 양 하는 것은 서구에서 기독교를 비판해온 역사에 편승하는 하나의 흐름일 뿐 딱히 주체적 자세도 아니다. 아무도 보수 기독교가 모든 문제라고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양 박사님은 본인의 이야기를 너무 단정적으로 설명해주지 않고 얘기해주는 것 같아요. 네, 좀 불친절한 면도 많고요. 이 보수 기독교가 화합을 저해하는 세력이라고 비판을 하는데,
그런 배타성은 조선의 역사를 볼 때 조선의 피가 흐르는 대한민국의 국민성의 문제지 기독교 문제는 아니고 보수 기독교의 그런 면을 비판하는 것도 그냥 서구의 것에 편승해서 별 생각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보수 기독교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 뜻인 거 아닌가요? 근데 배타적 보수 그런 얘기를 뭐 이렇게 멋있게 길게 늘려서 쓸까요? 뭐 조선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조선 내명부 이쪽에 되게 관심 많으신 것 그리고 같아요. 또 조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조선은 분당 정치가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와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쭉 이어져, 물론 사화도 있고 했지만 그거를 조선 놈들은 싸우기만 해. 이건 자체는 일단 일제 시대에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심은 교육관이잖아요. 조선 놈들은 싸우기만 해. 근데 이제 새롭게 이제 조선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토론과 민주주의가 발달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도 있는데 역사에 대한 인식이 저도 많지 않지만 사실 이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배타적 보수 기독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뭐 동성애 반대, 여성 목사 안수 반대, 뭐 이슬람인 종교인 난민 입국 반대, 뭐 자기랑 다르면 다 틀렸어라고 규정하는 그 기독교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 다음 거를 읽고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다음 것도 읽어봐 주세요. 교회가 망해야 정신 차린다는 식의 발언은 참으로 문제이다. 교회의 기득권을 지목하는 듯한 이 발언은 일면 정의롭게 들리지만 결국은 기득권끼리의 주도권 싸움에 불과하다. 이런 파벌 싸움을 넘어서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활발한 교회를 가진 한국 사회가 기독교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제대로 찾아가려는 노력이 정말로 필요한 때가 왔다. 저는 솔직히 그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걸 보면은 좀 하나님의 심판이 와야 된다. 이제 당장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요즘 같은 때에 교회가 망해야 정신 차린다. 라는 쓴소리와 비판을 기득권끼리의 싸움, 파벌 싸움이라는 구도로 만든다는 게 참으로 놀라운 것 같아요. 파벌 싸움이라는 단어는 위에서 정적이 씨를 말리며 이어간 조선의 역사와 겹치면서 결국 현재 보수 기독교, 보수 대형 교회들의 행태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각성의 촉구가 한다 파벌 싸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그냥 시시한 권력 싸움이야 라고 일축해버리는 거니까 이제 할 말이 없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활발한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또 소목원교회입니까? 그러니까요. 신도가 많다 이런 얘기 하시고 그거인 건가? 거죠, 지금. 네, 신도가 많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역시 또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떠오르고 근데 한국 사회가 그런 기독교에서 얻을 수 있는 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몇몇 개헌교회들의 수확함으로 인해서 그 교회들에 대한 기사에 대한 댓글들은 다 기독교예요. 근데 이런 현실에서 한국 사회가 기독교한테 뭘 얻을 수 있는 건지 요즘은 기독교가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 자리를 쟁취했는지 또 초대형 교회들이 어떤 방식으로 기형적으로 성장을 했는지를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비판한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면 윤정난 선생님이 쓰신 한국전쟁과 기독교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한 서북청년단의 얘기와 이제 전쟁을 하면서 이제 미국과 결탁하게 되고 미군에서 이제 엄청난 물자들이 쏟아져 들어올 때 그것들을 어떻게 교회가 독점하고 이제 자기의 세를 불려 나갔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름답지만은 아닌 이야기죠. 아름답지만은 않은데 그게 또 교회 역사니까. 근데 그런 역사들을 냉정하게 비판하지 않고 그냥 양희연 박사님 말하는 것처럼 막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활발한 교회를 가진 한국 사회라고 말하는 거는 좀 위험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적 역사에 대한 비판적 평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제목 제가 달았고요. 소제목이 보수 종교는 여성에게 이롭다. 라는 제목 아래에 이제 본문들을 모아봤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죠. 에베소서 5장 23절에 대해서 쓰신 것 같은데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의 머리됨에 대한 이 구절은 우리 세대에게 그렇게 큰 강제력이 없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그냥 언어이고
어린 시절 별 생각 없이 국민교육 헌장을 외웠듯 그냥 당연하게 넘어가는 구절이기 때문이다. 교회 여성들은 이미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고 자기 해석에 대한 신학적 인정을 꼭 구하는 것도 아니다. 신학적 인정보다는 자기 생각에 동조하는 여성들이 있으면 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남자 목사든 전도사이든 속된 말로 구워 삶을 방법만 있으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제 식으로 풀어보자면 그녀는 남편의 머리 됨 뭐 그런 걸 좀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 있니?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냥 제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이런 식이라면은 왜 양 박사님이 성경의 해체를 엄청 대단한 일인 것처럼 호들갑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본문 제끼는 거 그게 바로 성경의 해체 아닌가요? 흑인 여성이고 구약 성서학자인 레티나 윈즈가 이런 이야기를 소개를 해요. 문맹인 할머니에게 일주일에 2-3번씩 성서를 읽어준 손자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손자에게 바울 서신을 읽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녀가 노예였을 때 백인 목사가 노예들에게 설교하면서 항상 바울 서신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 백인 목사가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하듯 복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고 가르쳤고 흑인들이 노예인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교하곤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는 언젠가 노예에서 해방이 되거나 성서를 직접 읽을 수 있게 된다면 다시는 그 부분을 읽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의 방식도 이제 양 박사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을 해체하는 방식이라고 하실 텐데 당신도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일관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양 박사님의 가부장제 옹호하기나 보수 기독교를 이제 지켜야 한다에서 주제가 다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그 안에서 역할이 있었어. 그 역할을 더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저의 이제 좀 반감은 왜 그 역할을 생물학적 역할에 만족해야만 하는가. 나는 사회적 존재로 살고 있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리고 지금 현대 여성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일을 하고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데 왜 이분은 생물학적인 그런 역할에 대해서 다시 계속 거기로 돌아가자. 내가 왜 우리가 동물하고 다른 거는 생물학적인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동물이면서도 사회적 동물이고 인간이잖아요. 왜 자꾸 나의 그런 육체적이고 생물학적이고 뭐 핏줄 등등 이렇게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양희원 박사님 주장처럼 어떤 성경 구절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말일 뿐이니까 그냥 그다지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성경의 절대적 권위라는 말은 되게 머쓱해지죠. 이 여성들은 이미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고 자기 해석에 대한 신학적 인정을 구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전 남자 목사든 전도사든 구워 삶을 방법만 있으면 된다. 아 이거 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뭘 구워 삶다는 건 뭘까요? 40, 50대 여성은 약간 무서운 계속 얘기한 거미 같은 이미지? 그러니까 남자를 구워 삶을 수 있다. 그 굉장히 부당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그 카피 안에 들어있는 그 의미들 있잖아요. 뭔가 남자는 앞세워 있지만 여자는 뒤에서 이렇게 조정한다는 그런 기분 이미지? 나쁜 그 지점을 알았어요. 구워 삶는 게 내가 대등하게 이성전 존재로서 구워 삶는 게 아니라 어떤 성적인 것이나 생물학적이거나 자식을 가진 엄마로서 구워 삶으라는 이야기라는 느낌이 들어서 반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뒤에서 어쨌든 그 사람들을 조정하는 이미지로 여성의 권력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공개적인 데서 그 그쵸.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여성의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너구들이 생물학적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뒤에서 구워 삶어. 이거 진짜 여자를 폄훼하는 베갯머리 송사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되게 보조적인 역할을 고착을 시키면서도 너네는 그래도 뒤에서 이만큼 삶을 수 있잖아. 이렇게 그거에 만족해라는 그런 메시지라는 느낌이 들어요. 여성들이 성서 본문 해석에 있어서 직면하게 되는 갈등 상황인 것 같거든요, 여기가. 근데 이게 되게 진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이렇게 휘화시켜가지고 양 박사님께서 얻고자 하는 게 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를 희화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성경 본문을 놓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진땀나게 씨름하고 있는 진지한 신앙인들을 희화를 하는 건지. 피오렌자는 페미니스트 해석학을 다룬 책 Changing Horizons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들, 남성과 여성 모두는 중대한 딜레마에 직면한다. 한편으로 그들은 성경적 계시에 생명을 주는 진리에 충실히 남기를 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인간성과 기독교적 해방을 방해하는 모든 가부장적 전통들과 성차별주의적 개념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기를 원한다. 따라서 성경의 남성 중심적 전통들의 해석과 이해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중대한 신학적 과제이다. 이런 과제는 오직 히브리 성서와 기독교 성서가 그들의 가부장적 문화와 시대의 개념과 이데올로기들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에만 성취될 수 있다. 라고 말하거든요. 양 박사님이 나중에 제가 이제 따로 기독교 페미니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루고 싶은데 피오렌자를 자유주의 기독교 신학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개신교 신자는 그녀에게서 배울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쯤에서 이제 피오렌자 양 박사님의 글을 비교를 하면서 성서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게 누군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적어도 피오렌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네, 다음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수교단도 여성에게 안수만 주지 않을 뿐 교회에서 여성들은 여러 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종교의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종교가 여성 억압의 주범인지 한 번쯤 의심하게 된다. 놀랍게도 세속사회가 여성에게 주지 못하는 것을 종교가 준다. 흔히 보수 종교는 여성을 부당하게 억압한다고만 인식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수 종교는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남자들에게도 도덕성을 요구한다. 이 본문을 제가 넣은 이유는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여기까지만 썼는데 이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보수 종교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남성들한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덕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남자가 이제 바람을 피웠어요. 그러면은 예의 천벌받은 놈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기독교 공동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서술하셨어요? 예. 헐. 하나님한테 천벌받을 놈이 저는 이거 교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글을 요 문단을 보고 딱 생각난 게 이러니까 마르크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제가 이런 아편으로 맞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쓰고 싶었는데 저도 딱 그 얘기가 떠올랐거든요. 진짜 이건 엄청 부당하다. 교회가 여성들에게 해준 게 많다. 남성들에게도 도덕성을 요구한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게 아니고 뭐 개신교도 정말 문제인데 카톨릭 같은 경우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카톨릭 내에서의 그런 성폭행 문제가 이제서야 가시화되고 있고 그 BBC 뉴스였는데요. 거기에 이제 2명의 여성이 성범죄 피해자로서 BBC랑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였거든요. 한 분은 뭐 도리스 매그너 리싱어라는 독일 여자분인데 이분이 수녀이셨던 거예요. 이분이 이제 자기의 수도원에서 남성 성직자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심각한 거는 이분이 그게 강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신부였잖아요, 상대가. 그리고 그 장소가 수도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혼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대체 어떤 일인 건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고 완벽하다고 믿어왔던 공동체에서 내가 학대를 당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바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 거죠. 성폭행을 당했다고 스스로 인지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제서야 얘기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종교의 힘이거든요. 양 박사님은 종교가 사실은 그렇게 많은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해라는 식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페미니스트적 해석학, 성서 해석학이라는 데에도 굉장히 회의적이시고 여성 신학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 그게 사회를 바꿀 수 있어?라고 생각해서 이제 종교학을 선택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엘리자베트 스탠튼이 그때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서 여성과 남성의 그 동등함을 교회 안에서 주장을 했을 때 그 교회 안에서의 반발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법만 바뀐다고 해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였거든요. 종교가 바뀌어야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로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인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이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믿었던 분이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법은 어쨌든 미국에서도 점차적으로
참정권을 얻어내고 여러 가지 동등한 그 여성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실제로 여성 차별은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종교가 여성들에게 어떤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생각하고, 이런 예는 뭐 이분만이 아니죠. 나오지 않은 분들도 되게 많을 거고 기독교 내에도 너무나 많고. 근데 지금 양 박사님께서 여성에게 안수만 주지 않을 뿐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여성 억압의 주범인지 한 번쯤 의심한다. 보수 종교는 여성에게 세속 사회가 주지 못하는 걸 준다. 어떤 인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은 약한 자의 감수성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약한 자의 감수성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여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 근원적인 공포. 모르겠어요. 그 천벌을 받을 놈이라고 하는 게 정말 여성이 어떤 커다란 그 위안이 되는지 뭔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전혀. 네, 뭘 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세속 사회는 여성에게 교수 주잖아요. 미국 같은 사회에서도 신학이라는 영역에서는 정말 체계적으로 여성 교수들이나 여성 학생들마저도 배제가 되는데요. 그리고 특히 페미니즘적 해석학을 한다거나 여성 신학을 한다 그러면 거의 그 받아주지 않는 그런 학교들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가부장제 옹호하기, 보수 기독교 두둔하기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뤄봤고, 다음 주에 페미니즘을 종교로 만들기, 페미니즘 비방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